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두 변호사가 다시 읽는 강력사건 파일. 차량호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아의 최희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저희 변호사랑의 새로운 코너 채랑호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채랑호랑에서는 실제 있었던 강력 사건들을 판결문을 토대로 팩트가 무엇이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과 법률적인 분석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사건들의 실제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깊이 파헤쳐보고 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회부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건장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머리를 가격을 해서 그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었던 이유가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린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과연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거, 감정적인 거 한번 빼보고요. 왜 공소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바뀌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새벽 부산 서면의 한 곳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가해자가 한 여성을 따라갑니다. 약 10분 정도 150m 정도의 거리를 미행을 하는데요. 피해자를 미행하던 가해자는 피해자가 건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폭행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혀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해서 짓밟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듯이 머리를 강하게 폭행한 후에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여성을 끌고 갑니다. 7분 정도 후에 피를 흘린 채로 기절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보조를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피해자는 다른 입주민이 발견해서 얼른 구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셨는데요. 외상성 두개 뇌출혈, 미만성 뇌손상, 이름만 들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이 가해자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끈질긴 CCTV 추적 끝에 여자친구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창문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게 해주고 찾아온 경찰관들에게는 이미 예전에 헤어진 사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른 남자친구다 라고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 가해자를 살인 미수죄로 기소하고요,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범인 은닉죄로 함께 기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우선 가해자는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머리를 수차례 가격을 했고요. 머리라는 것은 누구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급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머리를 맞았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많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해자가 경호업체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경호업체 직원이라면 본인이 사람을 때리거나 본인을 방어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쳤을 것이고,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넘어진 채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하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범행 직후에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건 정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심신미약과 배치되는 주장이었던 거죠. 판결문을 보니까 심신장애 주장을 하려면은 술에 취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가해자가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 1심 법원은 살인미수 유죄,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죄질이 매우 안 좋기는 했지만 살인죄 기수범에 이른다 하더라도 보통 선고되는 형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인 점을 고려를 해보면 미수범인데 12년이다, 형이 결코 가볍게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항소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는데요. 결정적인 추가 증거들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살인미수냐 강간살인미수냐 가장 큰 차이점은,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하한형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고
바뀌게 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증거 때문이었는데요. 우선 피해자의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피해자는 청바지 단추가 풀려져 있었고요. 지퍼까지 내려가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단추 구조상 타인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과정만으로 벗겨질 수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발견한 입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이 V자로 벌어진 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채모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피해자의 언니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응급실에서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한쪽 다리에만 걸려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완전히 벗겼다가 급한 대로 다시 입히는 과정에서 팬티까지는 제대로 입히지 못했었다 확인이 되는 거죠. 가해자는 도주 후에 본인이 살인미수, 강간미수, 부산 살인사건 등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직은 이게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색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고 강간을 하려고 했었다 라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살인의 고의랑 어떻게 강간의 고의가 양립할 수 있겠느냐. 1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던 진료 내역을 제출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본 거는 먼저 이 심신장애 주장은 그때 당시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었고 정신과 다닐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약을 먹었었던 게 범죄 발생을 이틀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강간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죽일 수도 있었다. 강간과 살해에 대한 의도가 병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봤었던 거죠. 결국 항소심 법원은 징역 20년,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저희가 이 판결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20년이라는 형이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다행히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가해자가 살아온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감경 사유는 크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수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징역 20년형이라는 게 피해자가 겪은 그 피해와 앞으로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를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형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의 법 테두리 내에서 나름 중형을 선고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잔인했느냐가 아닌 것 같은데요. 폭행은 결국 수단에 불과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첫 해부터 다소 이제 무거운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건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 마지막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더 다른 사건들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법률적 해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서 정말 팩트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파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유호석 변호사, 최유준 변호사였습니다.